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사람들은 그녀를 홍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에도 고운 자태를 간직한 과부였지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성희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요즘 들어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덧 딸 성희가 혼기가 꽉 찼지만 딸의 유난히 허약한 몸이 부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같아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데 대체 어떤 사내가 이토록 여린 내 딸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아껴줄 수 있을꼬? 홍씨 부인은 매일 밤 달을 보며 한숨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딸 성희는 피어나는 목련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자리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의 혼사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던 어느 화창한 봄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매파 할멈이 홍씨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마님. 좋은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이런 경사는 또 없을 것이오.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할 만한 혼처를 하나 구해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마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파 할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 홍씨 부인의 마음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이구, 할멈. 그리 좋다는 혼처가 대체 어디요? 한양에서 10년간 과거 공부만 하던 호석이라는 청년인데 25에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태산처럼 떡 벌어졌지요. 얼굴은 수수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남성적인 매력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그런데 글쎄, 계속해서 낙방의 쓴잔을 마시다 보니 이제는 부질없는 과거를 접고 장가나 들어 정착하고 싶어 한다지 뭡니까? 과거 공부를 하던 선비라고요? 네. 그것도 그냥 장가가 아니라 대릴사위로 들어오고 싶어 한답니다. 보기에도 일이 번듯하고 학문까지 갖춘 청년이 대릴사위로 오겠다니 이게 웬 떡입니까? 매파 할멈의 말에 홍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몸이 약한 성희에게는 이토록 든든하고 건강한 사위가 안성맞춤이라 생각했지요. 그렇다면야 우리 성희에게는 과분한 인연이겠구먼. 홍씨 부인은 서둘러 딸 성희를 불러 호석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올렸고 호석은 창호지 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한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참으로 달빛처럼 고운 분이시군요. 부디 소생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정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토록 바라던 딸의 혼사도 해결하고 든든한 사위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호석은 깔끔한 신랑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성희는 곱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기분이 좋아진 홍씨 부인은 연신 사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호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해 보였던 그의 눈에서 억눌려 있던 뜨거운 남성적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기대되는구나. 호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던 그였기에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술기운과 함께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신방을 정성껏 꾸며두고 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이 잘 부탁하네. 호석 서방, 우리 딸이 몸이 약하니 부디 살살 다뤄주게나. 홍씨 부인의 당부에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촛불 아래 비친 성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성희의 맑은 목선과 가녀린 어깨는 마치 안개 속 달빛처럼 아련하고도 눈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호석은 조심스럽게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지요. 부인,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군요. 네, 서방님. 성희의 여린 목소리에 호석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엔 차가운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왜 이리 떠시오? 방이 춥소. 아니에요. 그저, 성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호석이 가까워질수록 몸 안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호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리 순순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점 깊고 거칠어졌고 성희는 그 뜨거운 온기 앞에서 가녀린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잠깐만. 너무 뜨거워요. 부인. 미안하구려. 나도 어쩔 수가 없소.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점점 더 다가가려 하자 성희는 애써 숨을 고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조금만 천천히. 하지만 호석은 그녀의 향기에 마음을 빼앗긴 듯 이끌렸습니다. 반면 성희의 기운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점차 창백해져 갔습니다. 서방님, 저는 숨이 조금만 참아보시오. 부인. 곧 괜찮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성희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순간 호석은 멈춰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안 돼요? 제발, 부인. 우리 부부인데. 너무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호석은 마침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부인. 괜찮소.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한쪽 구석에 앉아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마음속 타오르던 불길은 여전했지만 그는 그녀의 숨결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호석이 성희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성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숨결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호석은 점점 답답해졌고 성희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이상하구나. 다른 부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런 걸까? 홍씨 부인도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성희야, 몸이 많이 불편한 것이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성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홍씨 부인의 눈에는 딸의 기력이 촛불처럼 사그라드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성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성희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호석은 깜짝 놀라 성희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때였습니다. 사흘 뒤 성희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호석 역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장례를 치른 뒤 집안은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홍씨 부인은 상복을 입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고 호석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떠난 뒤에도 호석의 몸속에는 여전히 다스릴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석은 참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며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몸이 대체 왜 이럴까?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쿵쿵 울리는 소리가 홍씨 부인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 여겼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기척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 소리. 혹시 호석 서방이 아픈 것은 아닐까? 딸을 잃은 데 이어 사위마저 이상해지면 어쩌나 싶어 홍씨 부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흘 뒤 호석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자 홍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호석이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 정신 좀 차려보게.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병이라기보다 마음속 슬픔이 만든 열병 같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밤낮 없이 호석을 돌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호석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으려다 이불 아래로 불쑥 솟아오른 윤기 어린 곡선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당황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 앞에서 한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우리 성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이었구먼. 딸의 여린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란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홍씨 부인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된 채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참말로 방망이도 저만하지는 않겠구나. 스스로 놀랄 만큼 입 밖으로 나온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호석이 흐느적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뜨겁다. 누가 줘? 거기가 너무 딱딱해서. 아파.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뜻을 또렷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제발. 도와주세요. 홍씨 부인은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사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모습에 다시 한번 숨을 삼킨 그녀는 이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대로 두기엔 너무 괴로워 보여서 그만. 떨리는 손끝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감싸자 호석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덕. 그의 반응에 홍씨 부인은 놀람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조심스럽게 손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편해지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숨은 점점 고르게 바뀌었고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우실 줄이야. 한참 뒤 호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한 번 떨었고 긴장으로 경직되었던 얼굴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석의 열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말끔히 기운을 되찾고 홍씨 부인에게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연일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에서 선녀가 나타나 저를 정성껏 돌봐준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호석의 말에 홍씨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그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오늘 밤에도 한 번만 더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 내가 돌봐주겠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호석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홍씨 부인이 장독대에서 간장을 뜨고 있는데 호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김서방, 무슨 일인가? 장모님, 제가 아팠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그냥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준 것뿐이라네. 그런데 이상하게 꿈에서 어떤 여인이 저를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특히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호석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홍씨 부인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게. 아픈 사람이 꾸는 꿈이 다 그런 법일세. 그런데 뜻밖에도 호석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겐가? 제가 아팠을 때 혹여라도 장모님께 실례를 범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홍씨 부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정작 실례를 범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일세, 김서방. 네. 장모님. 나도 그 며칠 밤 동안 김서방을 돌보면서 내 몸이 좀 이상했더랬네. 홍씨 부인의 고백에 호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이상하셨다고요? 김서방을 돌보는 동안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호석의 눈빛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도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잊히지 않았거든요. 호석의 솔직한 말에 홍씨 부인의 볼도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호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독대 뒤 어스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감히... 호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지요. 김서방.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고 홍씨 부인은 그 따뜻한 감촉에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아닙니다. 달빛 아래 장모님은 정말 선녀 같으십니다. 김서방,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의 입술은 장독대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달콤합니다. 첫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지요. 장모님, 내일 밤에도 뵐 수 있을까요? 장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서방, 이런 일이 들키면 어쩌려고. 조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발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홍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밤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장독대 뒤에서, 때로는 안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은밀하고 달콤한 비밀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 댁의 19살 여종, 화분이가 뒤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중 어디선가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눈치 빠르고 귀가 밝았던 화분이는 소리가 나는 홍씨 부인의 안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서방, 좋아. 장모님, 저도 너무 좋습니다. 화분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그 목소리는 홍씨 부인과 호석이었지요. 호기심이 솟구친 화분이는 창문 틈 사이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마님이 서방님과 저런 사이였다니.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는 그 장면은 어쩐지 따뜻하고 또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분이의 온몸에 묘한 열기가 스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떨림이 퍼졌지요. 나도 언젠가 저런 걸 해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화분이가 뒤로 물러서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홍씨 부인과 호석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누구냐? 얼굴이 하얗게 질린 화분이는 결국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화분아.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언제부터 엿보고 있었어? 마님, 정말 우연히. 저는 그때 화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데 뭐, 저도 한 번만 서방님과 화분이의 말에 홍씨 부인과 호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마님, 저도 여자예요. 방금 본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서방님 같은 분과 단 한 번이라도. 화분아, 내가 정령 정신이 나간 것이냐? 마님,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서방님을 뵈니 정말 좋은 분 같아서. 제발요, 마님. 한 번만요. 홍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 역시 예전엔 그런 갈망을 안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장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켜버렸고 어설픈 거절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화분아,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느냐? 마님. 정말이십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단 한 번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기쁨에 벅찬 화분이는 곧장 호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화분아, 그런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마님도 계시잖아요. 화분이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호석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홍씨 부인의 눈빛에 묘한 질투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방님, 절 무서워요. 손 좀 잡아주세요. 그 손길을 맞잡은 호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분아,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천천히. 네, 그래도 서방님이 옆에 계시니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며 화분이의 표정은 점점 풀려갔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화분아, 너무 서두르면 아니 된다. 괜찮아요.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사람들은 그녀를 홍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에도 고운 자태를 간직한 과부였지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성희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요즘 들어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덧 딸 성희가 혼기가 꽉 찼지만 딸의 유난히 허약한 몸이 부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같아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데 대체 어떤 사내가 이토록 여린 내 딸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아껴줄 수 있을꼬? 홍씨 부인은 매일 밤 달을 보며 한숨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딸 성희는 피어나는 목련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자리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의 혼사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던 어느 화창한 봄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매파 할멈이 홍씨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마님. 좋은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이런 경사는 또 없을 것이오.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할 만한 혼처를 하나 구해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마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파 할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 홍씨 부인의 마음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이구, 할멈. 그리 좋다는 혼처가 대체 어디요?
한양에서 10년간 과거 공부만 하던 호석이라는 청년인데 25에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태산처럼 떡 벌어졌지요. 얼굴은 수수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남성적인 매력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그런데 글쎄, 계속해서 낙방의 쓴잔을 마시다 보니 이제는 부질없는 과거를 접고 장가나 들어 정착하고 싶어 한다지 뭡니까? 과거 공부를 하던 선비라고요? 네. 그것도 그냥 장가가 아니라 대릴사위로 들어오고 싶어 한답니다. 보기에도 일이 번듯하고 학문까지 갖춘 청년이 대릴사위로 오겠다니 이게 웬 떡입니까? 매파 할멈의 말에 홍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몸이 약한 성희에게는 이토록 든든하고 건강한 사위가 안성맞춤이라 생각했지요. 그렇다면야. 우리 성희에게는 과분한 인연이겠구먼. 홍씨 부인은 서둘러 딸 성희를 불러 호석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올렸고 호석은 창호지 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한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참으로 달빛처럼 고운 분이시군요. 부디 소생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정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토록 바라던 딸의 혼사도 해결하고 든든한 사위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호석은 깔끔한 신랑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성희는 곱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기분이 좋아진 홍씨 부인은 연신 사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호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해 보였던 그의 눈에서 억눌려 있던 뜨거운 남성적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기대되는구나. 호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던 그였기에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술기운과 함께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신방을 정성껏 꾸며두고 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이 잘 부탁하네. 호석 서방, 우리 딸이 몸이 약하니 부디 살살 다뤄주게나. 홍씨 부인의 당부에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촛불 아래 비친 성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성희의 맑은 목선과 가녀린 어깨는 마치 안개 속 달빛처럼 아련하고도 눈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호석은 조심스럽게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지요. 부인,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군요. 네, 서방님. 성희의 여린 목소리에 호석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엔 차가운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왜 이리 떠시오? 방이 춥소. 아, 아니에요. 그저, 성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호석이 가까워질수록 몸 안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호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리 순순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점 깊고 거칠어졌고 성희는 그 뜨거운 온기 앞에서 가녀린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잠깐만. 너무 뜨거워요. 부인, 미안하구려. 나도 어쩔 수가 없소.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점점 더 다가가려 하자 성희는 애써 숨을 고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조금만 천천히. 하지만 호석은 그녀의 향기에 마음을 빼앗긴 듯 이끌렸습니다. 반면 성희의 기운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점차 창백해져 갔습니다. 서방님, 저는 숨이 조금만 참아보시오. 부인. 곧 괜찮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성희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순간 호석은 멈춰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안 돼요. 제발, 부인, 우리 부부인데. 너무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호석은 마침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부인, 괜찮소?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한쪽 구석에 앉아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마음속 타오르던 불길은 여전했지만 그는 그녀의 숨결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호석이 성희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성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숨결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호석은 점점 답답해졌고 성희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이상하구나. 다른 부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런 걸까? 홍씨 부인도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성희야, 몸이 많이 불편한 것이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성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홍씨 부인의 눈에는 딸의 기력이 촛불처럼 사그라드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성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성희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호석은 깜짝 놀라 성희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때였습니다. 사흘 뒤 성희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호석 역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장례를 치른 뒤 집안은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홍씨 부인은 상복을 입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고 호석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떠난 뒤에도 호석의 몸속에는 여전히 다스릴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석은 참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며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몸이 대체 왜 이럴까?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쿵쿵 울리는 소리가 홍씨 부인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 여겼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기척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 소리, 혹시 호석 서방이 아픈 것은 아닐까? 딸을 잃은 데 이어 사위마저 이상해지면 어쩌나 싶어 홍씨 부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흘 뒤 호석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자 홍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호석이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 정신 좀 차려보게.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병이라기보다 마음속 슬픔이 만든 열병 같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밤낮 없이 호석을 돌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호석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으려다 이불 아래로 불쑥 솟아오른 윤기 어린 곡선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당황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 앞에서 한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우리 성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이었구먼. 딸의 여린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란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홍씨 부인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된 채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참말로 방망이도 저만하지는 않겠구나. 스스로 놀랄 만큼 입 밖으로 나온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호석이 흐느적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뜨겁다. 누가 줘? 거기가 너무 딱딱해서. 아파.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뜻을 또렷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제발. 도와주세요. 홍씨 부인은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사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모습에 다시 한번 숨을 삼킨 그녀는 이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대로 두기엔 너무 괴로워 보여서. 그만. 떨리는 손끝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감싸자 호석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덕. 그의 반응에 홍씨 부인은 놀람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조심스럽게 손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편해지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숨은 점점 고르게 바뀌었고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우실 줄이야. 한참 뒤 호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한 번 떨었고 긴장으로 경직되었던 얼굴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석의 열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말끔히 기운을 되찾고 홍씨 부인에게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연일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에서 선녀가 나타나 저를 정성껏 돌봐준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호석의 말에 홍씨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그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오늘 밤에도 한 번만 더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 내가 돌봐주겠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호석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홍씨 부인이 장독대에서 간장을 뜨고 있는데 호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김서방, 무슨 일인가? 장모님, 제가 아팠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말에 홍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그냥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준 것뿐이라네. 그런데 이상하게 꿈에서 어떤 여인이 저를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특히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호석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홍씨 부인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게. 아픈 사람이 꾸는 꿈이 다 그런 법일세. 그런데 뜻밖에도 호석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겐가? 제가 아팠을 때 혹여라도 장모님께 실례를 범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홍씨 부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정작 실례를 범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일세, 김서방. 네, 장모님. 나도 그 며칠 밤 동안 김서방을 돌보면서 내 몸이 좀 이상했더랬네. 홍씨 부인의 고백에 호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이상하셨다고요? 김서방을 돌보는 동안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호석의 눈빛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도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잊히지 않았거든요. 호석의 솔직한 말에 홍씨 부인의 볼도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호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독대 뒤 어스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감히... 호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지요. 김서방.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고 홍씨 부인은 그 따뜻한 감촉에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아닙니다. 달빛 아래 장모님은 정말 선녀 같으십니다. 김서방,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의 입술은 장독대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달콤합니다. 첫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지요. 장모님, 내일 밤에도 뵐 수 있을까요? 장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서방, 이런 일이 들키면 어쩌려고. 조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발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홍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밤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장독대 뒤에서, 때로는 안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은밀하고 달콤한 비밀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 댁의 19살 여종, 화분이가 뒤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중 어디선가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눈치 빠르고 귀가 밝았던 화분이는 소리가 나는 홍씨 부인의 안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서방, 좋아. 장모님, 저도 너무 좋습니다. 화분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그 목소리는 홍씨 부인과 호석이었지요. 호기심이 솟구친 화분이는 창문 틈 사이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마님이 서방님과 저런 사이였다니.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는 그 장면은 어쩐지 따뜻하고 또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분이의 온몸에 묘한 열기가 스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떨림이 퍼졌지요. 나도 언젠가 저런 걸 해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화분이가 뒤로 물러서다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홍씨 부인과 호석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누구냐? 얼굴이 하얗게 질린 화분이는 결국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화분아.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언제부터 엿보고 있었어? 마님, 정말 우연히. 저는 그때 화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뭐. 저도 한 번만 서방님과. 화분이의 말에 홍씨 부인과 호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마님, 저도 여자예요. 방금 본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서방님 같은 분과 단 한 번이라도. 화분아, 내가 정령 정신이 나간 것이냐? 마님,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서방님을 뵈니 정말 좋은 분 같아서. 제발요, 마님. 한 번만요. 홍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 역시 예전엔 그런 갈망을 안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장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켜버렸고
어설픈 거절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화분아,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느냐? 마님. 정말이십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단 한 번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기쁨에 벅찬 화분이는 곧장 호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화분아. 그런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마님도 계시잖아요. 화분이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호석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홍씨 부인의 눈빛에 묘한 질투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방님, 절 무서워요. 손 좀 잡아주세요. 그 손길을 맞잡은 호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분아.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천천히. 네, 그래도 서방님이 옆에 계시니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며 화분이의 표정은 점점 풀려갔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화분아. 너무 서두르면 아니 된다. 괜찮아요.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사람들은 그녀를 홍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40을 갓 넘긴 나이에도 고운 자태를 간직한 과부였지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성희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요즘 들어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덧 딸 성희가 혼기가 꽉 찼지만 딸의 유난히 허약한 몸이 부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같아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데 대체 어떤 사내가 이토록 여린 내 딸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아껴줄 수 있을꼬? 홍씨 부인은 매일 밤 달을 보며 한숨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딸 성희는 피어나는 목련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자리에 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의 혼사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던 어느 화창한 봄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매파 할멈이 홍씨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마님. 좋은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이런 경사는 또 없을 것이오.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할 만한 혼처를 하나 구해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마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파 할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 홍씨 부인의 마음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이구, 할멈. 그리 좋다는 혼처가 대체 어디요? 한양에서 10년간 과거 공부만 하던 호석이라는 청년인데 25에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태산처럼 떡 벌어졌지요. 얼굴은 수수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남성적인 매력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그런데 글쎄, 계속해서 낙방의 쓴잔을 마시다 보니 이제는 부질없는 과거를 접고 장가나 들어 정착하고 싶어 한다지 뭡니까? 과거 공부를 하던 선비라고요? 네. 그것도 그냥 장가가 아니라 대릴사위로 들어오고 싶어 한답니다. 보기에도 일이 번듯하고 학문까지 갖춘 청년이 대릴사위로 오겠다니 이게 웬 떡입니까? 매파 할멈의 말에 홍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몸이 약한 성희에게는 이토록 든든하고 건강한 사위가 안성맞춤이라 생각했지요. 그렇다면야. 우리 성희에게는 과분한 인연이겠구먼. 홍씨 부인은 서둘러 딸 성희를 불러 호석과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올렸고 호석은 창호지 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한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참으로 달빛처럼 고운 분이시군요. 부디 소생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정해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토록 바라던 딸의 혼사도 해결하고 든든한 사위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호석은 깔끔한 신랑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성인은 곱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기분이 좋아진 홍씨 부인은 연신사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호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해 보였던 그의 눈에서 억눌려 있던 뜨거운 남성적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기대되는구나. 호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던 그였기에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술기운과 함께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신방을 정성껏 꾸며두고 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이 잘 부탁하네. 호석 서방, 우리 딸이 몸이 약하니 부디 살살 다뤄주게나. 홍씨 부인의 당부에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촛불 아래 비친 성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성희의 맑은 목선과 가녀린 어깨는 마치 안개 속 달빛처럼 아련하고도 눈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호석은 조심스럽게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지요. 부인,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군요. 네, 서방님. 성희의 여린 목소리에 호석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엔 차가운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왜 이리 떠시오? 방이 춥소. 아니에요. 그저, 성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호석이 가까워질수록 몸 안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호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리 순순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점 깊고 거칠어졌고 성희는 그 뜨거운 온기 앞에서 가녀린 몸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잠깐만. 너무 뜨거워요. 부인, 미안하구려. 나도 어쩔 수가 없소.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점점 더 다가가려 하자 성희는 애써 숨을 고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조금만 천천히. 하지만 호석은 그녀의 향기에 마음을 빼앗긴 듯 이끌렸습니다. 반면 성희의 기운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점차 창백해져 갔습니다. 서방님, 저는 숨이 조금만 참아보시오. 부인. 곧 괜찮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성희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순간 호석은 멈춰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안 돼요? 제발, 부인. 우리 부부인데. 너무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호석은 마침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부인. 괜찮소.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호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한쪽 구석에 앉아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마음속 타오르던 불길은 여전했지만 그는 그녀의 숨결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호석이 성희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성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숨결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호석은 점점 답답해졌고 성희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이상하구나. 다른 부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런 걸까? 홍씨 부인도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성희야, 몸이 많이 불편한 것이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성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홍씨 부인의 눈에는 딸의 기력이 촛불처럼 사그라드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성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성희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호석은 깜짝 놀라 성희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때였습니다. 사흘 뒤 성희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호석 역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장례를 치른 뒤 집안은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홍씨 부인은 상복을 입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고 호석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떠난 뒤에도 호석의 몸속에는 여전히 다스릴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석은 참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며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몸이 대체 왜 이럴까?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쿵쿵 울리는 소리가 홍씨 부인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 여겼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기척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 소리. 혹시 호석 서방이 아픈 것은 아닐까? 딸을 잃은 데 이어 사위마저 이상해지면 어쩌나 싶어 홍씨 부인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흘 뒤 호석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자 홍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호석이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 정신 좀 차려보게.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병이라기보다 마음속 슬픔이 만든 열병 같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밤낮 없이 호석을 돌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호석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으려다 이불 아래로 불쑥 솟아오른 윤기 어린 곡선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당황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 앞에서 한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우리 성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이었구먼. 딸의 여린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란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홍씨 부인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된 채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참말로 방망이도 저만하지는 않겠구나. 스스로 놀랄 만큼 입 밖으로 나온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호석이 흐느적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뜨겁다. 누가 줘? 거기가 너무 딱딱해서. 아파.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뜻을 또렷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제발. 도와주세요. 홍씨 부인은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사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모습에 다시 한번 숨을 삼킨 그녀는 이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대로 두기엔 너무 괴로워 보여서 그만. 떨리는 손끝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감싸자 호석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덕. 그의 반응에 홍씨 부인은 놀람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조심스럽게 손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편해지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숨은 점점 고르게 바뀌었고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우실 줄이야. 한참 뒤 호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한 번 떨었고 긴장으로 경직되었던 얼굴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석의 열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말끔히 기운을 되찾고 홍씨 부인에게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연일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에서 선녀가 나타나 저를 정성껏 돌봐준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호석의 말에 홍씨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그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